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내임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이 160표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때의 부결과는 다른 결과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회의에 올렸습니다. 자, 시작부터 공방이 거칠었는데요. 법사위 상황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도입, 이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이런 한 장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부정부패 수사해온 경우로는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에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좌고우면 하지 말고 수사하라. 정치권 너무 믿지 마시고. 좌고우면 안 해왔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서 누굴 편들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본류는 역시 배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기소된 분이 민주당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서 로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특검을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본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류인데 지금 배임에 대한 혐의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데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50억 클럽이라는 본류가 아닌 다른 걸 특검할 때 과연 그런 본류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걸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특검법이 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 특검법은 지금 50억 클럽, 소위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가 정관계 이쪽에 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뭔가 자기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걸 막고 뭔가 자기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 이런 의혹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게 특검법의 요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이 특검을 하자는 쪽도 일리가 있는데, 네. 특검을 하자는 쪽은 지금 봐라, 지난 1년 반 동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박상도 의원은 무죄로 풀려났고, 그다음에 박영수, 그다음에 다른 뭐 권순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은 거의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곽상도 의원만 해도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무죄냐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이 특검법이 상정된 다음 날인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지금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죠? 이런 측면을 볼 때는 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검찰이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말대로 만일에 이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한다면 네. 사실 이 50억 클럽 말이에요. 사실 대장동이란 비리 사업을 뭔가 덮고 비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로비 아니었냐, 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주도할 경우에 대장동의 몸통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지금 다 수사 결과가 겨냥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민주당이 수사를 어떻게 보면 네. 딴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예. 그런 좀 수사를 사실상 잘못하면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우려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와 목소리, 동작이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또 대장동에 관한 수사의 본질이 배임이다. 그거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건데 벌써 단정을 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균형을 잃은 수사라는 다시 한 말씀. 예. 질문 아닙니다. 예, 대답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으면 하되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이고 제 휘하에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 무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대표시고 그리고 그 로비는 그 배임을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로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는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드렸습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 늘상 저렇게 공방이 오갔는데요. 자, 설 변호사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는 박범계 의원이 상당히 잘 짚어줬다고 예.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그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뭐 한동훈 장관의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이유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어떤 워딩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연 설명이 길었고 원래도 좀 말이 많으시긴 하십니다만은 일단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죠. 약간 좀 부차적이다. 그러니까 좀 억지로 경강부회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대선 전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수영 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찾아가는 수사를 해라.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돈을 찾아가다 보니까 나왔던 사람이 곽상도였고 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돈이 갔다라는 사실, 그 자녀를 통해서 뭐 100억 원, 그다음에 친척을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이 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런 특검을 반대하는 명분이 맞지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0억 클럽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본 사건에서 나온 격가지라는 건 분명한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사에 나와서 이야기한 가장 핵심 그 근거는 본류가 대장동 게이트고 대장동 게이트 핵심은 이미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50억 클럽 사건은 거기에서 파생된 격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건 네.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이 돼서 문재인 정부 정권 검찰 때부터 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막 밝혀내서 민주당 대표를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격까지 거기서 파생된 그러니까 사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해서 로비용으로 만들어놓은 50억 클럽 사건을 네. 따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예.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죠. 네. 저는 저게 충분히 저는 가능한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그러면 그동안 그 지금 검찰이 제대로 50억 클럽 수사를 했느냐라는 예. 점에 대해서는 네. 저는 뒤늦게나마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예. 국민적으로 차원에도 굉장히 분노감을 느꼈고 여야 모두 수사가 신속히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대거 검사들을 투입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예.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압수수색을 했고 저는 더 보다 결연한 의지로 단호한 의지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예. 그리고 그 수사의 정확한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네.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는데 그때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한동훈 장관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취임한 지 얼마 됐느냐 거의 1년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거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그런 주장도 오가긴 했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하고도 또 한동훈 장관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너무 먼지 털기식이다. 수백 번이나 압수수색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특정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온갖 압수수색과 수백 번의 압수수색, 모든 격까지 사람을 타겟한 그런 어떤 수사를 벌이면서 이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고 하시잖아요. 이 대표님에 대해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150번 넘는 횟수는 이 법카
사용 횡령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용카드 전표 따보는 압수수색이 일반 뭐 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거하고는 격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오해를 방지하기 차원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150번 넘는 횟수가 이제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해서 이 전표를 그냥 보는 거다. 그건 뭐 일반 사무실에 나가서 마치 150번 사무실에 나가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표 보는 것도 압수를 해야 되니까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김남국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장동 관련해서 수백 번 한 것이 아니고 법카에서 한 거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 간단 명료하게 네. 그 짚어서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이 수사 관련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주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검찰 수사 기관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 포함해서 예. 대장동 수사를 축소 애곡 수사한 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2021년 9월 달에 주간조선이 대서특필해가지고 이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10개월 동안 정권 교체 되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유동규 씨한테 덤팍 뒤집어 씌우는 걸로 수사를 했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2022년 7월 달부터 지금 금년 2월 달까지 수사를 8개월 동안 해가지고 저 엄청난 수사 결과를 내서 겨우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억 클럽 수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고 그 수사는 원래 문재인 정부 검찰 때부터 수사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취임한 지 1년이 넘는데 그 수사를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질타할 근거가 없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원죄가 있다. 네네. 그렇게 저는 짚고 싶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대충 했다면 지금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백 번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께서 뭐 카드 영수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과하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좀 과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요. 사상 초유로 검찰이 거의 뭐 그 경기도에 그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해서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업무 자체가 마비된 수준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계적인 균형을 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50억 클럽 말씀하신 약속 클럽의 그런 사람들 그분 한 번이라도 소환하고 압수수색 하신 적 있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죄가 국민들의 감정과 좀 안 맞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검찰이 뭔가 증거를 제대로 못 들이댔던지 법원이 판단할 때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게끔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법원 판단에 맡겼을 때 뭐 불충분했던 수사 때문 아니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죄송합니다.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본류에 대한 수사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그랬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여야는 일단 50억 클럽과 관련된 특검법에 사실상 논의가 하고 법사위에서 다루는 걸로 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은 또 김의겸 의원도 빠질 수가 없었죠. 한동훈 장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야기하다가 웃는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따져봅시다. 김만배 씨 자산 2천억 원 동결을 했죠.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범죄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김만배 씨가 그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재산을 산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지금 도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특검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당연히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도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조사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자 공방이 오갔는데 한 장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챙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흑석동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데 자, 배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니, 사실 국민들이 또 어떤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네. 일반 국민들 중에도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산 거에 대해서 예.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필 그 집을 그렇게 갔을까? 사실 어느 정도 혹시나 그 김만배 씨가 검찰 취집하면서 네. 이 윤석열 당시 이 검찰총장이나 그 전에 하여튼 뭐 다른 인연으로 알고 있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체적으로 그때 수사했을 때 나왔던 건 뭐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소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네. 시가보다 약간 낮게 네.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누나조차도 나는 이분이 그 부친인지 모르고 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술해서 예.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계속 그걸 갖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그걸 특검에 넣을 수 있다 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재밌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인 이의 제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상당히 지능적인 디스죠. 이게 예. 그 소위 흑석 거사로 알려진 김의겸 의원의 과거 부동산 거래 그거에 대해서 콕 꼬집으면서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웃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예.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그걸 뭐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네. 자신 한 방 또 뒤통수를 맞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흑석동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15억 원, 그리고 은행 대출 10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4억 원이었나요? 순위? 그걸 뭐 기부하긴 했습니다. 기부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이 관사에 살았던 거, 보통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관사를 주지는 않는데 어떻게 김의겸 대변인만 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테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부동산은 잘 아시지 않느냐 이런 식의 뭐 약간의 그 꼬집음이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제까지 뭐 항상 해오시던 발언의 스타일이라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놀랍지는 않습니다만은 빨리 정치인으로 빨리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 항상 경건하게 듣고 뭐 그다음에 말을 꼭 정제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떤 의원 개인의 그런 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 질의 내용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 네.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누군가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과거에 뭐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걸 얘기하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건 네. 상대방을 능멸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의원을 존중하고 예. 특히나 이게 사적인 자리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내용인데 저런 내용을 저렇게 대답의 태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의겸 의원은 그런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이 범죄 수익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 그 누나,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집을 여러 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투자 개념이든 어쨌든 파킹 개념이든 그런 식으로 좀 돈을 넣어놨던 걸로 같은데 지금 그게 아마 보존이 돼 있을 거예요. 증거 보존, 그러니까 수익 보존이 돼 있어서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이익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점을 부각시켜로 했다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각되는 오히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김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 전면 부인하는데요. 자,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돈 전달했다는 주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수억 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 남 변호사 최측근 이모 씨가 또 등장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했던 말 보시겠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지?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준 거냐? 아니,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줬지. 그걸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남욱, 유동규 돈 줬다. 그럼 저기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 사람한테 돈을 줬을 때는 이재명 당시 지사, 시장 이런 사람을 보고 준 거지. 그 뭐 정진상이나 김용 이 사람 보고 준 거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도 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정말 일단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중요한 증인은 자금 전달 액수 그리고 시기를 리스트 골프 이런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측근 이 씨는 해당 메모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줄이다. 내 목숨줄이다. 그래서 액수하고 날짜를 적어 놓아라.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이게 리스트 골프,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주는 명단인데 일부러 감추려고 골프처럼 해서 안 보이게끔 그렇죠. 뭐 숨겼다는 건데요. 근데 본인 이름이라고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했고 정치 자금은 당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선 경선 자금용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달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검찰은 설명하고 지금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지금 진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지금 김용 부원장 피고인 입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부분의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이 전달될 때 나타난 모양입니다. 줬다는 측은 자세하게 줬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고 증거 증명력이 있는지 보는 건데 여러 가지 경우에 탈핵돼서 이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게 되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달했다고 하는 그 이른바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모 씨가 전달한 전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날짜와 액수를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 리스트라고 그래서 마치 골프장 무슨 게임 결과처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놔서 날짜를 적고 그 금액을 적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남욱의 지시로 자기는 해놨다는 것이고 자기가 그때 분명히 듣기로 남욱한테 이건 내 생맥주 같은 거니까 잘 기록해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물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진술 외에 그 메모밖에 증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이 안 받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예컨대 제일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사건, 그다음에 그 홍준표 경남지사 뇌물수수 사건은 결국 이제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됐습니다. 두 사건이 엇갈리는 건 뭐냐면 한명숙 총리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총리 공간에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면서 검증을 해보니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줬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만기 복역하고 나왔고요. 홍준표 당시 지사 같은 경우는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에 액자에 있는 그 글이
장소가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판단이 돼서 예. 전체적인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 진술이 탈핵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만 있어도 사실은 재판장은 냉정하게 예.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남욱 변호사, 유동규 그다음에 이모 씨의 이 전달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안 받았다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반대라고 논리를 할 수 있는 입증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재판장에서 아주 현명하게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리 리스트 골프. 여기에 보면 4, 2, 5, 1, 5, 31, 5, 6, 1, 8, 다시 14300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월 25일에 1억 원, 5월 31일에 5억 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했을 때. 근데 골프라는 거는 이제 뭐 딴 일인 것처럼 이날 골프 친 것처럼 이제 그 돈 준 거는 좀 숨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한 8억 4,7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억 4,300만 원은 좀 착각이 있어서 숫자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금고에 있는 돈을 주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1억 원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 상자가 있더라. 딱 들어가네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던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 돈이 어떻게 갔고 무슨 쇼핑백 무늬가 어땠고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메모는 사실상 이게 돈을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는 정황상의 증거로서는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숫자 몇 개 적어놓고 리라고 써 있다고 그게 증거다?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의 이런 녹취록과 이제 녹취 기록 이거야말로 정확한 기록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그 숫자 몇 개 나와 있는 걸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본인끼리 돈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 안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 시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거를 내가 돈을 줬다는 증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구체적이지 않게 뭐 4월에서 8월 사이에 줬다. 그 날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제 CCTV를 피해서 아파트를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CCTV 있는 거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장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유동규 씨가 이제 재판장에서 본인이 이제 돈을 숨겼다. 전에 좀 숨겼다는데 그 돈이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다들 재판에서 웃었다고 하는 장면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증거만으로는 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그 실장에게 자금이 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네.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도 이제 보도가 또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주장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세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서 이게 다 표시가 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표시는 나지만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가네 또 이렇게 보도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다 엇갈립니다. 근데 결국은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모 씨라는 측근 남욱 변호사의 측근 당시에 정 변호사하고 이제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건 약입니다. 그 약 상자였대요. 약 상자인데 그 광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름만 되면 대충 알만한 그런 약 상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가서 이거 약입니다. 그랬고 이걸 또 유동규 씨한테 전달하면서도 약입니다. 이렇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돈이 건네갔다는 증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돈을 받는 사람이 유동규였냐 김용이었냐 이 점도 이제 중요하죠. 일단 유동규에게 넘겼고 유동규 씨가 그럼 실제로 김용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은데 자 민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김용 그 피고인이죠. 김용 전 부원장이 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돈을 만든 사람, 돈을 전달한 사람, 이 등장인물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금액과 장소와 이런 걸 다 특정하면서 네네. 계속해서 그 증거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을 만든 남욱 씨, 그다음에 남욱 씨한테 돈을 만들어 이모 씨, 그다음에 이모 씨가 그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만든 돈을 유동규 씨한테 갖다 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가 가장 이제 중요 인물이라고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그 이 증언이 발언이 전부 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네네. 일치하고 김용 전 부원장은 안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판단하기가 네. 좀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용 그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증거라는 것이 정황 증거 또 증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너무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받은 사람은 말을 하는데 이제 받지 않았다는 사람 쪽에서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에 뭐를 봤다 그러는데 그때 그건 없었다든지 이런 식의 이 배치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지금 그 반대되는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이 대표 측을 향해서 거침없이 폭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남욱 변호사의 폭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연기지도, 그런데 발연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남 변호사도 이제 받아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예. 자, 앞으로 재판에서도 뭐 남욱 변호사 자신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김만배 씨, 김용, 정진상 이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 쪽은 다 맞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법정에서 이 계속해서 일관된 증언이 나오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 일관된 주장,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서는 대부분 증거가 없습니다. 예. 뭐 뇌물을 공개적으로 뭐 준다거나 아니면 예.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준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진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용 씨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유동규 씨까지 돈이 갔다는 내용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기소되기 전부터도 뭐 정민용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나온 이모 씨라든지 이런 예. 분을 통해서 돈이 유동규 씨까지 간 건 사실이에요. 유동규 씨도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유동규 씨에서 예를 들어서 김용 전 부원장까지 갔냐 안 갔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그 메모지와 관련해서도 예.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후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왜 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김용 네. 측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김용 부원장 측에 이 진술이란지 이 메모라든지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하거든요. 네. 닦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준 사람들, 지금 유동규 씨까지의 진술은 다 일치하고 구체적입니다만은 유동규 씨에서 김용까지 가는 네. 것이 예, 예.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규에서 이 김용으로 또는 유동규에서 정진상으로 돈이 갔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근데 이제 이 돈을 줬다는 쪽에서는 그 전 단계부터 준 과정까지 세세하게 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갈 때는 아파트에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갔다. 네. 이런 뭐 얘기까지 그 어떤 상자에 어떻게 들고 예, 갔다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나와요. 네. 근데 이 김용 부원장 쪽은 부인만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아닌 뭔가 자기도 뭔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부인만 하고 있는 게 조금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예. 근데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김용이 와서 돈을 줬는데 그게 사무실에 CCTV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돈을 주느냐 했는데 검찰에서 바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 CCTV 가동 안 하는 거였다. 예, 예. 사실상 가짜였다. 네. 라고 하면서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 본인도 가짜라고 유동규 씨한테 얘기했다는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건
그 직원들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고 하니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정진상 실장이 안 받았다고 하는 그 논리도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모두를 볼 때는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네. 반박 논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줬다는 쪽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오늘 뭐 일부 후속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미 시장이 바뀌었고 은수미 시장,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시장이 바뀌면서 신상지 시장 바뀌면서 이사도 갔고 그 다 이 개조를 해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관리 부서에서 그 CCTV를 관리한 건 아닌 것 같다. 비서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비서실에서 한 걸로 안다. 그렇게까지 정도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번이 없다는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부분 뭐냐면 CCTV를 그러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비서실 자체에서 관리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녹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모형만 해놓고 그냥 비춰주는 거 정도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게 먹통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장은 또 이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좀 봐야겠죠.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뇌물 사건이라는 게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받은 사람이 부인으로 이제 법정을 계속 다툼을 하는 건데 지금 쟁점이 그거잖아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안 받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줬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쪽의 논리를 탄핵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CCTV 관제센터에 등록이 안 되면 CCTV는 가짜입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군에 CCTV를 많이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전체 통합 관제센터에 연번을 받게 돼 있어요. 연번이 없으면 그 CCTV 관제센터에 등록이 안 된 겁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이제 좀 덤으로 말씀드리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안 받았다고 부인하다가 1심이나 2심이나 대법 가서 확정 판결 났을 때 받은 걸로 확정 판결 되잖아요. 그래서 징역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제가 볼 때 자기는 받았는데 이재명한테 안 줬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현명한 대응일 텐데 아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초기 주장이 탄핵돼 버리면 그다음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수억의 돈을 받았는데 받은 게 입증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벌써 뭐 예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이니까 이 돈을 진짜 받았는지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법정에서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만약 그까지 간다면 그때는 이제 안 받았다는 사람이 돈을 받은 걸로 됐는데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건 좀 30까지 가려면은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은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이 또 있습니다.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아파트 상향 조정해줬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내일 출석을 합니다. 처음이죠, 거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사태 이후에 만나는 거, 직접 맞닥뜨리는 거는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서로를 향해서 아주 날선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결과를 다른 분들이 결과를 증거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힘들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들었답니까?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남김없이 다 털어내고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일 뿐입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요즘 유튜브에 연일 출연해서 갖가지 사연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특히 호주 골프 라운딩 외에
뭐 검찰에서 이제 확보한 거긴 합니다만 요트를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비서 한 명 이렇게 3명이 타고 갔는데 그 비용을 자신이 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요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유 전 본부장이 수사 협조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했다. 그런 주장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자, 민상 원장님, 내일 이제 대장동 사건 이후 거의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건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이 그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를 배신자로 규정을 하고 계속해서 배신해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유동규 씨는 유동규 씨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를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측근으로 이렇게 하다가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지금 대면을 그것도 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유동규 씨가 아까 얘기 나왔던 그 김용 돈 받은 거, 그 다음에 정진상 씨 돈 받은 거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재판에서도 고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것도 유동규 씨가 가장 중요한 그 이 검찰 측의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하고 나올지 저는 그 점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인편 대변인 이 대표 내일 가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지속적으로 말을 계속 바꿨고 이른바 이제 검찰에 회유당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정황과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서는 이 유동규의 말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그동안 유동규 씨가 그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김만배 씨나 뭐 이렇게 남욱 씨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회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면 안 된다. 2층이 알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공사 그 사장 재직 시절에는 무슨 본인의 개인적인 하고 싶었던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제안을 했다가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이제 둘이 사이가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유동규 씨가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도나 추측에서 이제 지금의 유동규 씨가 발언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본인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발설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좀 그냥 동네에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설화를 얘기하듯이 막 장난치는 것 같은 가벼운 모습에서 저는 그 재판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제1당의 대표인 만큼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결백을 다 주장하고 당당하게 임하고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김규식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내일 그 재판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저는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 관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엄청난 관심 있게 볼 거라고 보고요. 정말 몇 개월 만에 거의 1년 지난 다음에 그 유동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모함하기 위한 자기 부하의 배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은 첫 대면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사건도 다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제 기소됐기 때문에 또 대장동 사건 재판이 되면 분명히 유동규 본부장의 증인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또 만나서 해야 되고 이것은 그중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오픈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일 아마 유동규 본부장은 제 추측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그 진술하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본인은 입을 다물고 아마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마지막 이야기가 엄청난 걸 내가 하나 갖고 있다.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 곧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내일 법정에서 그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유동규 본부장이 무언가를 더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다 증언할 거다 그랬고요.
이래도 모른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요 특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어제도 재판이 있습니다. 요즘 재판 매일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 많은데 정진상 전 실장 뇌물 혐의 관련 재판이었습니다. 어제 CCTV 작동 여부 놓고 이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었고요. 그런데 검찰이 정 전 실장의 배우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뇌물수수 증거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배성규 위원, 이게 뭐 현금들이 오고 왔던 뭐 그런 증거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한테 뭐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줬다 했는데 뭐 돈이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 뭔가 이 정진상 씨가 부인 계좌로 소액씩 현금을 넣어서 이게 한 3,500만 원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 수 없는 돈 3,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유동규 씨한테 받은 뇌물 중에 일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아마 논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면 그게 이제 부인한테 가는 건 뭐 보통 다 그렇죠. 근데 어떤 돈을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수백만 원씩 또는 얼마씩 이렇게 계속 부인한테 뭔가 간다는 건 좀 보기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그렇다고 뇌물의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뭔가 정황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부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전임선 대변인 보실 때 어때요? 검찰이 너무 자잘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뭐 700억, 400억, 뭐 50억 이렇게 나오는 데면 3,500억을 이렇게 현금으로 소액 현금으로 이렇게 짜잘하게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려면 400억 다 통째로 주든가요. 그리고 3,500만 원이 소액으로 여러 가지 입금됐다고 하는데 입금된 그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보낸 사람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이 그냥 부인 계좌에서 3,500만 원이 나왔다. 이게 뇌물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정확하게 어디서 예를 들면 뭐 유동규에서 갔다던가 아니면 뭐 남욱에서 갔다던가 그렇게 돼야 뇌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3,500만 소액 저도 자잘하게 여기저기 입금된 거 많은데 그것도 뇌물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거래 말고 실제적으로 돈을 몇 억이 갔다 하는 부분도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걸 자꾸 언론에다가 이렇게 자꾸 유포하면서 뭔가 되게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적절하다. 검찰이 그래서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재판에서 나온 거니까요. 뭐 그건 아닐 거고 여하튼 이 돈이 뭔가 수상하다. 검찰에서 뭔가 증명하고 싶었겠죠.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이 돈이 실제로 뭐 계좌를 통해서 간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정황상 부인 계좌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3,500만 원이 들어간 게 어디서 난 건가 그걸 따져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보고 돈 받은 걸로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취지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결론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공약 달성을 위해서 대장동 사업할 때 이 공익적 대안을 포기했다 이렇게 명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이 대표가 표 사는데 능한 사람이다. 매표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매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표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그거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따지고 표만 따지네. 그렇지. 그것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는다. 이건 끝내주겠다. 이건 끝내주고 표 된다. 표 된다. 네. 자, 그러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 없애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이익을 준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대안도 있었는데 이걸 포기한 것, 이게 바로 이 대표의 혐의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공약이라는 것이 아마 성남시 이제 구도심에 있는 일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지난 대선 기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곳을 이제 공원화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요즘 신도시들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공단 그 부지를 공원화 사업하면서 이걸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전가를 시킨 거죠. 일공단 조성
비용을. 그래서 그것이 한 2,000매덕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당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만배 씨 일당들에게 전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뭐 택지 분양가 인하라든지 토지주 권익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주장, 이 공소장 내용인데 이제 검찰의 주장이겠죠. 이게 재판부에 이렇게 봐달라라는 것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찰이 너무 이 대가성이라는 것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비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검찰의 공소장, 특히나 오늘 공소장을 저도 받아서 봤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체포동의안 왔을 때의 분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17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아마 그 김용 그 부원장 재판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좀 너무 잡다하다.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아마 전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것을 아마 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범죄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이 또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데 이겁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사실상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납입하고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업을 허용한 것.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자, 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적 그 공분이 아주 폭발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로 우리가 되돌려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천화동이 1, 2, 3, 4호 이게 배분되는 게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면 880만 원인데 몇십억이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까지 몇천 배 이익을 갖다 해서 돈벼락을 맞아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민간업자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돈벼락을 맞게 하는 거다라는 이런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쫙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을 딱 집어서 계속해서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게 만약에 정말로 유죄 판결이 돼서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은요, 정말 국민적 분노를 살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동규 씨가 잠깐 그 얘기했던 그 표계산이 동물적 감각이다 하는 얘기는요, 정말 그 유동규 씨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요, 대장동 원주민 그분들은요,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힐 그런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 수십 년을 이래 살아온 그 터를 갖다가 순식간에 그렇게 헐값에 그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잃어버리고 하는 그분들의 그런 그 한설인 마음을 단순한 정치인의 표로 계산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또 공소장에 적시한 건 뭐냐면요, 대장동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협약서 승인을 위해서 성남에 뜰 이사회가 열렸는데 사전에 자료를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자료도 안 주고 막 빨리빨리 해줬다, 이런 취지의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 법원의 판단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6명 중에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거지, 사무실, 또 우리은행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전 특검은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던 2014년쯤에 이 남욱 변호사와 정경학 회계사로부터 이제 로비를 받고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으면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그런 혐의고요. 따림 한 11억 원 정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50억 클럽 인물들에서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세상에 쉽게 나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돈 앞에서는 모두가 1심 단결, 검찰 출신이 네 분이고요. 한 분은 이제 대법관 출신이시고, 한 분은 총장 출신이시고, 한 분은 또 특검까지 이제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김만배는 50억을 준다고 했을까? 이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친하다 그러면 공동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공통비라는 사업에서 필요했다. 이 사업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도왔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밝혀져야 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에 더 이 공분이 커진 그런 부분인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어때요? 네, 지금 1년 6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강하게 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처음부터 압수수색을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은 1년 6개월 지나면 뭐 이미 있는 증거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이 늦은 시점에 한 것 자체도 사실 좀 비판을 받을 일입니다만, 뭐 물론 수사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이 정부 검찰에 대해서 뭐 그 책임을 다 씌울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 박영수 또 전 특검이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상당히 있고 특검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왜 박영수라는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느냐, 곽상도만 하고, 그리고 권순일이라는 분은 왜 안 하느냐, 또 다 대부분 또 고위 검찰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출신들을 뭔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수사를 안 하고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검찰이 이걸 시작한다면은 제대로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박영수 전 특검만 볼 때도 이분이 지금 어쨌든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했고, 딸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를 특혜 분양을 받고,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했죠. 그러면서 또 돈을 11억을 차용해서 그 아파트를 사고, 이런 과정이 이게 50억 중에 일부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본인은 50억 약정 없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돈이 갔는지, 이거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는 검찰이 밝혀야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역할, 거기다 또 특검과 고위 검찰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또 수사나 다른 어떤 이 공사나 건설에 방해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병풍 역할,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누구든 뭐 가리지 않고 검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한 만큼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로비 형식으로 돈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받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재판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의 어떤 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을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거기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 대가성을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화천대유라는 정말 이름을 처음 들어볼 만한,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은 당시만 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한, 다른 큰 은행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떤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항상 방법은 비슷합니다. 채권 형식으로, 차용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청구 안 하면 된다.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가져가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박영수라든지 김순환 검찰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지금 돈 실제로 받은 사람 곽상도,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딸 뭐 이 정도죠. 나머지 약속만 돼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그것이 과연 뇌물이라고 한다면 뇌물 같은 경우는 약속만 돼 있어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뭘 위해서 뭘 해줬길래 받았는지 반드시 밝히는 일은 있어야 된다. 이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였고요. 재석 281명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 찬성한 건데, 한동훈 장관 오늘은 어떻게 체포동의를 요청했는지 한번 보시죠.
하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7천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체포 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검찰이 뭐 사실상 이게 꽃놀이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결에 대해서 네. 비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영재 의원이 좀 희생타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뭐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면 그 모양새가 더 아마 웃기게 되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과 또 검찰이 더 의도적으로 하영재 의원의 가결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희생양이라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희생이라면 뭘 잘못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셔서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한 일종의 이 희생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뭐 녹음 파일이 있다 그러고 CCTV 있다 그러고 근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때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건, 뭐 노웅래 대표 건, 오늘 하영재 의원 건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한 가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이야기하고 수사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네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고요. 예. 혐의가 입증이 되면 기소하는 겁니다. 그게 검찰의 일이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검찰에게 준 권한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이 검찰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돈이 발견됐고 실제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과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 올린 겁니다. 네. 그런데 부결을 시켰죠.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죠.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한 거고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했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영재 의원 똑같죠. 지금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녹음 파일, CCTV, 네. 진술, 기록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죄질은 다 비슷해요. 부정한 돈을 받아서 수수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뭐 여당 대표든 네. 어떤 부위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은 체포동의안을 올려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놓고 우리가 이거 이재명 대표 창피하게 하려고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하려고 하영재 의원을 어떻게 희생자로 삼습니까?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했던 예.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입이 10개라도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가결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최근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실 일 같습니다. 예, 자신은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 똑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거 의원들에게 물어보라.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엔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민성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재치 있게 민주당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그 부결시킨 거, 그 노웅래 의원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돌려서 우회적으로 상당히 좀 한번 쿡 찌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저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다음에 구속영장이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이 만약에 신청이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고 그러면은 참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가결에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그 160표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표 분석을 해보면은. 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 비명계 의원들께서
네. 예행 연습을 한번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자, 민주당에서는 하영재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버린 카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하영재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다음에는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이거는 사실상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비례의원이죠. 그분들도 비슷하게 받은 거 있는데 그거 정치 탄압이라고 당무 정지 안 시켰잖아요. 설전 의원 그렇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의 사이에서의 시간적 간격.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한 2년 전에 이미 수사가 다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 부분을 기소를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형평성이라든지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당사자들이 또 소명을 당에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불법 수수 자금 수수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다퉈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의원과는 좀 다른 사안 아닐까. 그리고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웅래 의원 때는 그냥 부스러 돈봉투 소리가 들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오늘 뭐 하영재 의원에 하영재 의원과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불구속 기소됐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재판 결과 따라서 민주당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부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롭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국회를 넘어올 경우 그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한번 보시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부당한 수사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만 국회법상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십니다. 배성규 의원, 민주당의 선택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백현동, 쌍방울, 그다음에 428억 약정 아마 줄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뭐 묶어서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오면 민주당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은 다가오고 국민들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근데 오늘 이 표결 결과에 지금 상당히 주목하는데 지금 160표가 찬성이 나는데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104명입니다. 근데 하영재 의원을 빼면 103명인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다 찬성을 했다 해도 민주당 쪽에서 최소 57명이 찬성을 했다는 건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뭐 또 부를 던지거나 개인적 인연 때문에 아니면 기권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가 57에서 최대 100명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지금 다음번에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다 참여한다고 볼 때 35표만 더 나오면은 이게 가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최소 한 60표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정말 똑같이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특히 친명계가 아닌 의원들은 야 이래서는 우리 총선 못 치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립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이건 정말로 여론을 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 표기를 보면서 상당히 뜨끔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임세현 대변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건을 보고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번에 부결되면 계속 영장 쳐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초반에 얘기해서 대장동이 뇌물이라 했다가 어느 순간 배임으로 바뀌고 428억은 근거도 없고 예. 변호사비 대납은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진짜 좀 네. 너무한다. 검찰이 너무 간다. 검찰이 야당 대표 잡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팽배하고, 아까 배성규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총선 치르겠냐 얘기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야당 대표에 네. 대해서 탄압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겠죠. 근데 검찰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야당 대표,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1%포인트 차도 안 되는 패자를 지금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역 자치단체장의 토착 비리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후폭풍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여러 가지들이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네, 허위정보 유포,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치가 필요하고,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과 진리를 가로막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가짜 뉴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양 진영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오늘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요, 북한 인권 사항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 보고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한국 영상 시청했다고 총살한다든지 아니면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북한에 대한 실상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